성수동의 성수전력정비구역, 그것도 더군다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를 시세 대비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재보경. 자,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문의를 주신 분이 있어서 살펴보다가 이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건지를 보는 안목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 조금 나올 텐데 집중해서 반복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갈게요. 먼저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NPL 물건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사건이긴 한데 권리 분석이나 시세 조사는 딱히 의미가 없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위치는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강변 임광 아파트입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도를 켜보면 성수동의 성수전력정비구역, 그것도 4구역에 포함되는 아파트고요. 아마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되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요 정도 되는 구역일 텐데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실거래 사이트를 확인해보면 23년 기준 신고된 금액은 22억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가격을 보면 약 22억에서 23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싶은 아파트일 것 같아요. 저도 갖고 싶고. 권리 분석도 간단합니다. 임차인이 한 분 계시기는 한데 최선순위 근저당보다 날짜가 늦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명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 날짜 안에 배당 신청 및 권리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대항력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거래 내역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도 현재 소유주가 취득을 한 다음에 2018년 12월 달에 3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줬다가 다시 21년 1월 달에 증액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시의 전세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금액이 다소 높은 감은 있는데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어쨌든 사정은 알 순 없지만 실거래 신고까지 모두 되어 있는 임차인이니까 얼마의 입찰 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증금의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점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니까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선순위 근저당은 농협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2019년에 전입 및 확정을 받아놨으니까 두 번째 순위가 되겠죠?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임차인은 보증금을 증액한 분이기 때문에 증액한 날짜도 유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는 개인에게 넘어간 대부업체의 근저당입니다. 네 번째 역시도 대부업체고요. 이때는 총 3번으로 나눠서 근저당을 설정했네요. 그 이후에 가압류가 있긴 한데 어차피 경매 개시 결정보다 늦은 가압류기도 하고 애초에 가압류는 배당 순위가 말미로 밀리니까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동구청에 세금이 있는데 성동구청에서 들어온 세금이니까 지방세로 보여지고요. 경매 대상 아파트의 해당 구청이니까 당해세일 확률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열은 해봤지만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명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무난하게 배당이 될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임차인은 보증금을 증액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요. 전체 보증금 4억 8천 중에 2018년 12월에 신고된 것은 3억 5천이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21년 1월 달에 증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나열해보면 첫 번째는 농협이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의 보증금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는 개인에게 넘어간 대부업체의 근저당이고요. 네 번째 역시도 마지막 근저당을 설정한 대부업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임차인의 증액된 보증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근저당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늦는 근저당이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물론 세밀하게 말하자면 압류 세금도 있으니까 따져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당해세일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될 테니까 배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임차인이 이 4억 8천만 원을 다 찾고 나갈 수 있는지 대략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농협 4억 9,500만 원, 두 번째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 3억 5천만 원, 그리고 후순위 근저당 5억 8,680만 원, 세 번째 근저당 2억 3,400만 원,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1억 3천만 원, 그 다음 마지막 나머지 대부업체의 근저당인데 이건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받든 말든 우리가 알 거 없. 자, 여기까지 단순히 합계만 내어봐도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약 18억 원 정도가 돼요. 당해세로 지방 체납분이 배당을 받는다고 해봐야 그리 큰 금액은 아닐 거니까 여유롭게 잡아도 20억 원 넘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계산한 이 금액들은 채권 최고액이기 때문에 실제 원금과 연체이자는 이것보다는 더 낮은 금액일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 있어요. 그러면 감정가는 약 23억이고 현재 시세도 약 이 정도 되는 아파트를 20억 이상 입찰을 한다면 명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있는 아파트, 더군다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를 시세 대비 10%만 싸게 살 수 있어도 엄청난 이득이겠지만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여기까지가 이 아파트의 단순한 분석 과정인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문의한 분의 요지는 MPL의 성립 여부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 이 사건을 MPL로 낙찰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반적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훨씬 비싸게 입찰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사건이 MPL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회차 때 감정가보다 무려 1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낙찰이 한번 된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는 잔금을 미납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비싸게 써서 그랬을까요?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확률은 좀 낮아 보입니다. 제 사견이지만 이 정도 금액을 쓰시는 분들이 그런 안목도 없이 입찰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두 번째 근저당권자였던 이 대부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던 이 근저당을 현재는 개인에게, 이 씨에게 지금 매각을 한 상태고요. 이 거래가 이루어진 이유는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쌓이는 연체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등기를 볼게요. 자, 후순위 대출이었던 이 대부업체는 2020년도에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5억 8,680만원, 원금은 최소 3억 9천에서 약 4억 8천까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금리는 아마도 법정 최고금리였을 거예요. 임차인이 도중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의 대출을 취급해주는 대부업체는 금리가 거의 그렇습니다. 연체이자도 마찬가지 2020년 기준으로는 법정 최고금리가 20%니까 원금 대비 1년의 연체이자는 최소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상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아파트의 시세가 20억을 훌쩍 넘는 걸 감안을 하면 원금 플러스 연체이자까지도 충분히 배당을 받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근저당을 개인에게 판매를 했단 말이죠. 근저당을 판매를 한 시기는 23년 3월달입니다. 경매가 시작하고 나서도 약 6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대부업체는 23년 3월까지의 원금과 연체이자를 감안한 절충 금액을 협의해서 개인에게 판매를 했을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손 털고 나온 거죠. 그럼 이 개인은 이 근저당을 왜 사왔을까? 여기까지만 보면 MPL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선순위에 있는 농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근저당을 사온 다음에 MPL을 활용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을 받고 싶을 때는 이 선순위 근저당을 사오는 경우가 유리하고요. 이런 후순위 근저당을 사올 경우에는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사온 이 씨는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을 받기 위함보다는 연체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원금의 20%만 연체이자를 받아도 20% 수익률이라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아파트 시세 대비 후순위라는 아주 안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금이 절대 깨질 수 없는 아주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씨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무엇일까? 바로 시간입니다. 이 씨가 구매해온 근저당의 수익은 23년 3월부터 시작이니까 경매가 최대한 연기가 되면 될수록 연체이자는 더 쌓여갈 것이고 이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는 오롯이 다 이 씨의 수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2회차에 입찰을 하고 잔금을 미납한 입찰자는 이 씨와 이해관계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입찰하고 잔금을 미납하면 경매가 재개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23년 8월에서 24년 3월까지 약 6개월이나 딜레이가 됐잖아요. 굳이 입찰하고 미납하고 이런 번거로운 거 없이 그냥 채권자니까 연기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능한 이야기지만 이 사건에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자는 경매권자가 아니거든요. 경매 연기 신청은 경매를 신청한 당사자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 꼭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럼 이 대부업체는 갖고만 있어도 배당받아서 수익이 충분히 날 텐데 굳이 왜 팔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부업체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면 근저당 대출을 해준 이 대부업체 역시도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거예요. 이게 바로 근저당권부 질권의 기능입니다.
이 대부업체는 연체가 발생될 경우에 연체이자 받고 배당 받으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만 이 대부업체 역시도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원금 상환의 독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팔 수 있을 때 판매하는 게 여러모로 편안한 거죠. 아무리 대부업체라도 원금 상환은 부담이니까요. 자, 근저당을 구매한 사람이 개인이라는 것 역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의 거래 방식 중에 가장 대중적인 것은 론세일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건 개인이 할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렇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채무 인수 방식 혹은 사후정산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근저당권자의 이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일반적인 부실채권 거래 방식으로 구매했다고 볼 수는 없고 대위변제의 형태로 근저당을 인수한 것으로 생각돼요. 쉽게 말하자면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에 이 근저당권자의 지위와 순위를 그대로 보존받는 거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제 지난 영상에 NPL에 관한 영상이 있으니까 시청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사건은 NPL을 활용해서 낙찰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건의 부류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정 가격에 입찰 시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제보경.